자, 뉴스 마치 코너죠. 뉴쉐링 가이드 영웅호걸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치권 얘기부터 진행해 볼게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을 김진표 의장이 받아들였고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자르고 윤 대통령도 직접 사과하라는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는데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요 얘기가 좀 논란이 되는 동안에 조금 로우키로 말을 좀 아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윤 대통령을 거명한다든가 겨냥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달랐더라고요. 그 모습 좀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뭐 외교 참사라고 표현까지는 했었는데 이렇게 욕했지 않느냐, 바이든 맞지 않느냐, 잘못했다고 해라, 왜 겁박까지 하냐. 굉장히 오늘 거센 발언을 했네요. 네, 그동안은 뭐 좀 조용했었죠. 뭐 비속어 하면은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원적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조용했는데 오늘은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계기로 해서 오늘은 또 작심한 듯이 얘기했어요. 저는 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왜 사과 안 하냐? 하나는 또 그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그 바이든이다. 그리고 또 그 MBC에 대해서 왜 진상 규명하고 그 공격하느냐 이건데 저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윤 대통령한테 사과하라, 그 얘기는 맞다고 봐요. 대통령이 잘하든 못했든 전체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짚고 넘어가는 게 맞죠. 그랬으면은 더 일이 일단락 됐을 텐데 조금 자꾸 커지는 면도 있고, 하지만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사실은 아직도 확정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처음에는 바이든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음, 음성 공부한 사람들이 또 난리면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누구도 좀 단정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MBC에 보도될 때 그 미국 국회 또 바이든이 쪽팔리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막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좀 휩쓸려가는 측면이 있다. 그게 대통령실 설명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과학적으로 좀 더 분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박진 장관 해임 두고 이거는 대선 불복 행위라면서 반발 중이고, 또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맞불을 좀 놨습니다. 국회에 제출했고요. 제출한 이후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이 있는 그런 사안을 단 한 번도 안건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 해임 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하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얼마든지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비난할 수 있다고 봐요. 뭐 국회에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연설하는 날 아닙니까? 그날 또 이렇게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올린 거는 국회의장 자리는 당적을 떠나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사회보고 끌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그 국회의장 나설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몸에 민주당 피가 흐른다 그랬거든요. 그랬었죠. 기억납니다. 예, 근데 민주당만 대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정의당 얘기도 들어보고 민주당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이렇게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저는 충분한 얘기도 좀 듣고 했으면 싶은데 지금 여야가 감정적인 대응까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좀 무리가 많죠. 예를 들면 뭐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교 참사는 아닙니다.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42년생이거든요. 81살이에요. 영국 여왕 조문 갔다가 돌아오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백악관으로 좀 빨리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일정이 좀 안 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이 3번 조우했거든요.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했고 한일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때 5년간 안 하던 거를 조금 그쪽에서 쭈뼛쭈뼛 하니까 대통령이 좀 찾아가서 만난 건데 그것도 저는 손을 먼저 내밀었다 이렇게 좀 의미를 둘 수 있지 이거를 갖다 외교 참사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비속어 이거는 뭐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맞죠. 하지만은 이거 갖고 대통령의 말 갖고 외교부 장관을 또 저 해임 건의안까지 낸 거 이런 건 좀 지나친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도 좀 더 나서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이 시간을 좀 둬야 되는데 과거 국민의힘 전신일 때 그 정의와 국회의장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레이저 눈빛까지 받았잖아요. 차디찬 눈 쳐다보고 악수도 안 받았거든요.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 지켰잖아요. 국회의장은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좀 반성과 자성을 좀 촉구합니다. 이환님 옳은 말씀 김진표 의장은 중립을 지켜라 하시고 닉님 해임하는 이유가 참 아쉽다라고 하시고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녹턴님 그런다고 48초를 회담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라고 하시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회담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참 공교로웠습니다. 그렇게 해임한 얘기가 막 나오는 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 좀 살뜰하게 챙긴 것 같거든요. 오늘 기자실을 찾았어요. 해임안 이제 상정되고 이제 통과까지 결의까지 됐는데 본인은 참 어떤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기자실 찾아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번에 그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취지는 우리가 이렇게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유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나가면서 대통령께 제가 잘 설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공여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 설명을 좀 했네요. 그때 지나가면서 윤 대통령이 하셨던 말을 자기는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듣고 그렇게 답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정치가 참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라고 박진 장관이 좀 신세한탄을 하면서 밤잠도 며칠 설쳤다라고 부연했어요. 그러면서 해임 건의안 통과 이후에 대통령과 통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얘기 오갔을지. 뭐 저는 뭐 대통령한테 뭐 여러 가지로 송구하다 하면서 신임을 물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임 건의안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자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7번째예요.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부는 제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외교부는 그 외국도 외교부는 오래 하잖아요. 외교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때 윤병세 장관 5년에서 오병세 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강경화 장관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는 저 안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안 바꾸는데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해임 건의안이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죠. 하지만은 뭐 윤 대통령이 놔둬라 뭐 그냥 수고했다 그냥 계속
신임을 또 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저는 박진 장관이 기자실에서 설명한 거를 좀 안타까운 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13시간을 끌다가 사과를 하고 좀 뭉퉁그려서 넘어가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국회를 욕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시즌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외교 참사라고 하지만은 전 돌이켜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살았고 미국에 대해서 친하잖아요. 햇볕 정책 설명하고 나왔는데 백악관 로즈룸 앞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보고 디스맨이라고 했어요. 디스맨. 그때 한국에서 외교 참사라고 난리 났습니다. 외교부 장관 바꿔야 된다고 난리 나고. 미국의 대통령을 디스맨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백악관 갔는데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보고 부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지맨이라고 했어요. 이지맨. 쉬운 사람. 근데 그쪽 부시 입장에서 보면은 편하게 얘기한 거라고도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니까 직접 초상화 그래서 봉하마을까지 찾아왔어요. 또 한미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외교 관계는 한마디 갖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이 격앙된 반응을 하는 거는 길게 보면 좀 맞지 않는 측면도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또 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전인가요? 어쨌든 MB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이제 발탁을 했는데 야당에서 그럽니다. 어제 저도 그 속보 전해드리니까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올려주셨던데 야당에서 이번 인사 두고 백 투 더 MB냐, 또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인사 재활용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주호, 김문수 이렇게 지명된 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없나? 전 윤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좀 참신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안 그래도 기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얘기했어요. 새로운 인물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고사를 하셔서 인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근데 그거는 핑계예요. 그래요? 일 제대로 안 하니까 핑계예요. 그래요? 찾으면 찾아집니까? 얼마든지 많죠. 제가 아는 사람도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을 47년 한 아주 그걸 우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치 감각도 있고 오너 밑에서 전문 경영인을 47년 했으면 얼마나 감각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 근데 왜 거의 다 고사를 하는 걸까요? 안 찾는 거죠. 안 찾는 자기 거예요? 편끼리 찾는 거죠. 지금 인사 누가 합니까? 거기 복두규라고 검찰 사무관 출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 하잖아요. 그 밑에 또 이원모라고 검찰 출신이 인사비서관이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만 찾는 거예요. 저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분 옛날에 저도 뭐 기자할 때 봤는데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있나? 저는 대통령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에 걸쳐서 실망을 했어요. 하나는 경기지사 때 119 전화를 걸었어요. 나 김문수인데 누구야? 그런 거예요. 관등성명 돼. 그랬는데 그 소방관이 그랬잖아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너 누구냐고. 그러니까 화내고 전화 끊고 나중에 인사조치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구나 실망했고 또 탄핵 때 처음에는 탄핵을 찬성했어요. 그러다 탄핵 반대로 돌아가지고 정광훈 목사랑 또 거리로 나서고 텐트 치고 그랬잖아요. 같이 많이 그렇죠. 한쪽에 치우친 행동을 했거든요. 경사노위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조도 달래고 경영진도 달래고 정부도 달래고 이런 그 아주 부드럽고도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장이지만 장관급이에요. 그렇죠. 대우는. 내가 보기엔 경사노위 위원장 하기는 저는 뭐 폄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조금 이 그릇이 아주 좀 넓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들 평가도 잠깐 보면 하하 김문수는 너무 아닌 것 같다 하시고 김문수는 장광훈파라고 바람처럼님 얘기하시고 김문수 최고입니다라고 수정님 뭐 의견도 주시는데 정말 최고라고 하시는 거겠죠? 김문수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 안 하시는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군요. 예. 자, 그래서 어제 그 인사 발표에 지금 다 고사하는 거는 열심히 지금 안 찾아서 그렇다라는 그럼요. 지금도 강태공처럼 낚싯대 들이오고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경륜을 필 수 있게 찾아다니는 게 그게 대통령실의 일이죠. 책상에 앉아서 자기 편끼리만 찾으면 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세게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새 인물이 안 나서려고 그 인물끼리 하고 서울대 출신 몇몇 검찰, 경제, 기획재정부 이 출신들만 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거는 원래 그 군사적인 얘기인데 안보적인 얘기고요. 갑자기 정치적인 얘기로 변질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한미 해군, 우리나라하고 미국 해군하고요. 또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동해 공해상에서 5년 만이에요. 한미일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요 사안에서 엠바고. 이 훈련 계획이 여러분 군 당국 요청으로 뭐 기자도 그렇고요. 엠바고가 걸려서 보도 유예. 그러니까 훈련을 한 이후에 보도를 해달라고 좀 걸어주는 거. 근데 아시겠지만 엠바고 거는 이유가 많지만 특히나 이런 군사훈련, 국방 안보 관련된 거는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엠바고가 묶이지 않았을 때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훈련 일정이 노출되면 훈련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다국적이 같이 모여서 하는 훈련인데다가 잠수함 훈련은 정말 그 기민하고 그다음에 또 아주 면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훈련이어서 엠바고를 잡아놨던 건데 국회 국방위원을 또 아주 오래 하셨던 현재도 국회 국방위원이신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먼저 SNS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 훈련 일정. 그래서 이걸 왜 공개했냐 물었습니다. 안규백 의원의 답을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틀 이상 고민을 하고 나서 이것을 공개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하면서 거기에 일본이 추가되는 일정은 극비히 진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점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 대잠 훈련 같은 것은 우리가 해군 단독으로도 하든가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또 같이 동시에 하면서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은 엠바고 사항이 아니고 한미일 훈련은 엠바고 사항이다. 이 점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죠. 아마 이 정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를 침략을 할 때, 식민지 할 때 무기기를 가지고 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훈련도 아마 우기기를 개항을 하고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공개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일본이 추가되는 일정은 왜 극비로 진행하느냐. 그리고 한미는 엠바고 안 걸면서 한미일, 일본이 꼈다고 왜 거느냐. 그리고 우기기 들고 올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 네, 그렇죠. 국회 국방위 위원이면은 그래도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안보에 관한 엠바고를 자기가 깨고 먼저 위치하고 장소, 시간까지 공개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규백 의원이 잘못해도 크게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 팩트는 맞는 건가요? 일본이 추가됐기 때문에 아마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안규백 의원의 지적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북한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미사일을 18번이나 쐈잖아요. 지금도 그 해리슨 부통령 가자마자 뒤통수를 향해서 또 쐈잖아요. 오기 전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안보상 불안하고 또 지금 그 대잠수함 SLBM도 지금 북한이 지금 쏠 준비 갖추고 있잖아요. 그거 지금 추적 훈련을 하는 건데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좀 엠바고를 지켜달라고 한 건데 저렇게 미리 공개하고 뭐 미국하고 훈련은 공개하는데 일본하고는 빼냐 뭐 우길기 얘기하는 거는 좀 안규백 의원이 일본이 같이 훈련한다는 거를 좀 부풀려 가지고 또 반일 정서 이거를 좀
자극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그 얘기도 예. 나옵니다. 그 독도에서부터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하는 것과 또 일본 얘기를 같이 또 언급을 안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 공해상에서 150km면은 독도라는 게 그렇죠. 예, 그건 우리 독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독도는 국권이 수호하면 되는 거고 또 일본 자위대가 심한 말로 독도로 쳐들어온다고 봐요. 우리 군사력이 그만큼 안 됩니까? 우리 군사력은 지금 세계적입니다. 군수 산업도 막강하고 그래서 그런 건 걱정할 거 없는데 저렇게 지금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한미일 공조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유사시에 한국에서 만약에 남북한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불상사가 빚어지면은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한 미군 그 기지 역할을 해요. 그쵸. 거기서부터 모든 배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네다 후방 기지에서 그렇죠. 올라오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데 일본 빼놓고는 우리가 안보를 생각할 수 없거든요. 저렇게 안규백 위원이 국방위원이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같은 국방위 소속의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이 이제 반박하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보시죠.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우리 군은 해상자위대, 일본 해상자위대 연합훈련 17번이나 했다. 그리고 완벽한 거짓 주장이다. 특히나 엠바고를 무시한 야당의 이번 행태는 안보 자해 행위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신원식 의원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뭐 국방부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이 얘기도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번 한미일 대잠 훈련, 연합훈련이 1차적인 목적은 물론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뭐 이런 전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있을 테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에 협조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대중견제 여기에도 좀 힘을 싣기 위한 어떤 시그널을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본은 지금 그 자위대 훈련,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하는 훈련을 제시하는 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구현. 그게 또 미국이 강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국 견제 훈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국 견제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계속된 도발. 그러니까 미사일 지금 쏘아대고 굉장히 SLBM도 잠수함 탄도미사일 지금 쏠 준비를 맞추고 있고 지금 핵 실험도 중국 공산당 대회 끝나는 10월 중순부터 미국 중간 선거 11월 초 그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 중국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뭐 북한, 중국에 대해서 침략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그런 한미일 공조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훈련 계기로 지금 뭐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 우리가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도 좀 다시 살리는 논의도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한미일의 군사정보를 상호간에 좀 교류하는 거 공유하는 거 대북 억제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정권 때는 일본하고의 여러 가지 통상 문제, 뭐 수익 규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소미아까지 좀 깨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물그릇을 깨는 거죠. 장독을 깨는 거죠. 저는 지소미아는 지금은 그 북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만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앞으로 북한이 지금 제일 강한 게 잠수함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쏘면 어디서 쏘는지도 몰라요. 근데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일본이 기술이 압도적입니다. 그 배도 굉장히 많고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좀 우리가 좀 같이 추적하는 기술을 같이 공유하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러니까 수중 세계에서는 잠수함끼리 만나면 거의 적이라고 가름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공유가 활발히 있어줘야지 이런 훈련하는데도 피하 식별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한미일 그 훈련하는데 잠수함의 적의 잠수함을 가상으로 해놓고 어느 나라가 먼저 발견하느냐 이거 갖고도 치열한 또 경쟁이 있다고 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소식은요. 요즘에 저기 뭐 배달 앱
배달시키면 거기 요청 사항을 적어주세요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단무지는 됐어요, 혹은 뭐 고춧가루는 덜 넣어주세요, 뭐 덜 짜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 때문에 고충을 겪는 자영업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저게 지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요청사항에 아이가 치즈 스틱을 좋아합니다. 달라는 얘기겠죠, 서비스로. 배를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이가 깨면 환불시킬 겁니다. 이랬더니 이 식당 쪽에서는 주문 접수 거부. 다시 한번 요청하니까 또 거부. 그다음에 문자를 보내왔다죠, 고객이. 그러고 나서 공방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니까 뭐 배 누르면은 환불. 지난번에는 배를 안 누르고 노크를 했는데 노크를 세게 했다고 또 리뷰에서 그 1점을 줬대요. 별점 1점이요? 별점 1점. 야, 이거 식당 하시는 분들 별점 보고 주문한 분들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별점 하나 낮으면 가게 망한 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식당 주인이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값을 좀 제발 적당히 좀 해라. 나도 아이 나오네요. 키우는 처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 키울 때 손님처럼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네티즌들이 시원하다. 그러게요. 네, 시원하다 그랬는데 지금 주문 2번 취소했는데 왜 그런지 이제 고객이 물어보니까 아이가 깨면 환불 요청 사항은 그 배달 라이더분이 배달 또 대행이고 우리 직접 고용한 분도 아니고 그래서 민감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책임 소재도 있으니까. 또 바로 기분 너무 나쁘네. 내가 지금 진짜로 애 깨면 환불 요청할 것 같았어. 좀 생각 좀 해라. 주문 취소 권한은 있냐? 이거 컴플레인 올리고 맘카페 올릴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많이 올리시고요. 작작 좀 갑질하세요. 나도 아이 키워봤는데 다시는 주문하지 말고 꼭 올리세요. 라고 아주 사이다 답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문자 오간 것들이 공개되니까 뭐 누리꾼들 반응은 비슷해요.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네. 이분 좀 예리한 분이시네. 아이가 자는데 치즈 스틱은 왜 요구했냐? 자기들이 먹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자영업자가 정말 극한 직업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는 사유리 씨가 있을 거고요. 그 비혼 여성의 그 시험관 시술. 요거 가지고 그 인권위에서 최근에 권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한 산부인과학회에다가 권고를 했는데 산부인과학회가 이 권고 못 받겠다.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산부인과학회가 좀 인권위 권고를 안 들은 거죠. 지난 5월 30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혼 여성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도 자기 결정권을 있다. 출산을 결정하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대한 산부인과 협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안 해주냐. 뭐 그렇게 인권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학회에서 그 사회적인 그러면은 합의하고 법률을 해서 완전히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또 동성 커플이 애를 출산한다고 그럴 때 그때도 그러면 시험관 아이를 우리가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라. 그러니까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우리 책임지기 싫으니까 정부에서 모든 건 다 분명히 좀 해줘라. 이런 뜻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험관 아이 시술은 부부만 할 수 있다라는 지금은 얘기네요. 우리나라는 부부만 할 수 있죠. 근데 또 이게 불법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유리 씨가 그 일본에 가서 수술했잖아요. 해외에서 하셨죠. 그래서 비혼 출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다. 뭐 그랬는데 우리는 결혼한 사람 가능하지만 안 한 사람도 가능하긴 하지만 법에 완전히 가능하다고 또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그 비혼 결혼하지 않았는데 시험관 시술을 지금 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구 문제, 출산 문제랑 겹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법률 개정이나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인권위는 뭐 권고를 한 거고 학회에서는 이거를 뭐 근거가 있어야지 받든 말든 하지 않겠느냐 해서 못 받겠다 일단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뉴스 소식에 아주 관심 많은 분들 아까 또 한숨 나오는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내일부터 전기요금 오른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7.4원씩인데 뭐 7.4원쯤 하실 텐데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월 평균 2,000원 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전기요금 관련해서 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훨씬 더 많이 좀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에너지 값이 사실 너무 싸죠. 전기 값도 아마 독일의 한 2분의 1,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 가격이 낮춰지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될 사람들이 또 더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쓰는 데는 일종의 고통을 받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에너지 값이 비싸지면 사실은 그거를 비싼 상태에서 전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전기값, 전기요금이 우리나라가 너무 싸다. 더 올라야 된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안 써도 될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은 훨씬 많이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그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저렇게 좀 국민 공감을 얻는 말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같은 전기 요금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뭐 가스관도 폭파하고 국제 에너지 값이 올리는데 정말 국민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씩만 올리겠습니다. 그건 좀 부담 좀 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랑 우리나라 너무 싸. 필요 없는 전기 많이 쓰잖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이 말하고 뭐가 맞을까요? 그러면 에너지를 안 써도 될 사람은 누구고 꼭 필요한 사람은 어느 대상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안 써도 될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상가 같은데 여름에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잖아요. 낭비하시는 좀 분들? 낭비하는 게 우리나라 사실 싸긴 좀 싸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물가 오르지, 금리 오르지, 부채 늘어나지, 주가 떨어지지 지금 속이 상해서 죽겠는데 지금 떨어지는 건 유일하게 쌀값밖에 없습니다. 맹구님께서 있습니다. 국회 전기부터 아끼세요. 근데 거기부터 끊으래요. 저렇게 총리가 국민들을 저렇게 훈계하듯이 가르치듯이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게 말이 맞나요? 저는 좀 더 미안하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요. 한 가구가 몇천 원이라고 하지만 저게 모든 물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전기 안 쓰는 회사 있습니까? 그렇죠. 전기 안 쓰는 제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파급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에 탈원전하면서도 전기요금은 꾹꾹 눌러서 밟은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한전이 연간 뭐 20조씩 적자나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조금씩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불가피하게 에너지 가격을 올린다는 건 사실은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냐라고 지적한다면 우리가 가진 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조금 어쩔 수 없이 현실성 있게 에너지 가격,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더라도 조금만 더 이렇게 살살 조금만 더 충격파가 덜하게 해주시는 좀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그런 말도 많이 올라오시네요. 국회부터 전기를 좀 아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뉴스헤딩 가이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